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하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익숙하게 숨을 들이마시며 도시의 냄새를 구별했다. 매캐한 매연 냄새와 빵집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향기. 그리고 축축한 아스팔트의 냄새까지. 시각을 잃은 대신 세상은 그녀에게 수만 가지의 소리와 향기, 그리고 감촉으로 말을 걸어왔다. 하얀 지팡이가 보도블록의 질감을 섬세하게 읽어내며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녀의 등에는 배달용 보온 가방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소녀로 여겼지만 하은은 서울의 복잡한 골목길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베테랑 배달원이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인공지능 음성이 새로운 주문을 낭낭하게 읽어주었다. 신규 배달 요청. 출발지. 스타타워 3층 레스토랑. 목적지. 서울중앙의료원 VIP 병동 1701호. 하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병원. 그것도 VIP 병동은 흔한 목적지가 아니었다. 레스토랑에서 따뜻한 죽이 담긴 용기를 받아들었을 때 지배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곳은 절차가 꽤 까다로운데 하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길이 소리로 알려줄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다. 서울중앙의료원의 거대한 자동문이 열리자 거리의 소음은 순식간에 멀어지고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고요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녀의 행색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는 이내 길을 안내해 주었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통로 같았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방향제 향이 감돌았다. 17층에 도착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쪽입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두고 나오세요. 1701호의 문은 묵직하고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은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작동음으로 가득했다. 삐, 삐 하고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 소리와 쉿, 쉿 하고 인공호흡기가 공기를 불어넣는 소리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은은 그 소리들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넓고 호화로웠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는 깊은 고독과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하은은 후각을 곤두세웠다. 값비싼 침구의 냄새, 희미하게 남은 남성용 스킨의 잔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병원의 무기질적인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비서가 알려준 대로 창가 옆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였다. 모든 기계 소리를 뚫고 아주 작고 맑은 멜로디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것은 낡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아주 오래되고 닳고 다른 태엽이 힘겹게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서정적인 가락이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 멜로디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뒤흔들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건드리는 듯한 아련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낡은 나무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오르골의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져보았다. 손끝으로 섬세한 조각들이 느껴졌다. 아마도 누군가 그를 위해
이 차가운 병실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리라. 멜로디는 이 방의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향했다. 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내뿜는 깊은 침묵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 뉴스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비범한 두뇌와 냉철한 카리스마로 괴물이라 불렸던 남자. 그런 그가 지금은 그저 기계의 의지에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넓고 화려한 방 안에서 그는 얼마나 외로울까. 오르골의 멜로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는 따뜻한 죽이 든 가방을 내려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이 그의 차가운 이마에 살며시 닿았다. 그것은 어떤 의도도 욕망도 없는 순수한 위로의 입맞춤이었다. 마치 길 잃은 아이를 다독이는 어머니처럼 혹은 시든 꽃에 물을 주는 정원사처럼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온기를 나누어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서 미세한 전율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하은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죽이 든 용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왔다. 하은이 떠난 후 1700km는 다시 기계음과 오르골 소리만 남은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생체 신호를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 위. 평탄한 선을 그리던 뇌파 그래프에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스파크가 한번 파직 하고 튀어 올랐다. 그 변화는 너무나도 순간적이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하은은 여전히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도시의 소음 속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금 전 병실에서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한 작은 입맞춤이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하은이 떠난 직후 1701호의 감시 모니터 앞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간호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평소 미동도 없이 일직선을 그리던 뇌파 그래프에 나타난 작은 스파크. 그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사라져 환영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화면을 주시했지만 그래프는 이내 거짓말처럼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작은 불꽃은 꺼지지 않고 거대한 불씨를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주치의인 김 박사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몇 달 동안 아주 미세한 반사 반응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던 강지훈의 손가락이 아주 희미하게 움찔한 것이다. 김 박사는 즉시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결과는 의료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식물인간 상태나 다름없던 그의 뇌 활동이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의학적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이 소식은 곧장 아우라 그룹에 보고되었다.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은 강지훈의 충직한 비서 최민준이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흥분된 목소리에 순간 숨을 멈췄다. 몇 달간의 절망 속에서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희망의 끈이 마침내 응답한 것 같았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반면 이 소식을 전혀 다른 감정으로 접한 사람도 있었다. 강지훈의 사촌 형이자
아우라그룹의 부회장인 강민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은 그의 불안한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강민혁은 강지훈이 쓰러진 이후 실질적으로 그룹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고 있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이사회를 장악하여 마침내 아우라 그룹의 주인이 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 죽은 줄 알았던 강지훈이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운도 지질이 좋은 놈.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지. 그의 눈빛은 탐욕과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병원 쪽 상황 계속 주시해. 그리고 그가 완전히 깨어나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한편 병원에 도착한 최민주는 의료진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기적적인 회복세. 하지만 그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최민주는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냉철하고 분석적인 그는 이 변화를 촉발한 계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병실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모두 요청했다. 의료진과 가족 외에는 철저히 통제되었던 공간.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배달원 복장을 한 소녀의 모습을 포착했다. 어젯밤 늦은 시간. 죽을 배달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갔던 시각장애인 소녀. 이하은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다른 어떤 변수도 없었다. 투약된 약물도 치료 방식도 평소와 똑같았다. 유일한 변수는 바로 그 소녀의 방문이었다. 최민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가설이 그려졌다. 혹시 그녀가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그는 즉시 배달업체를 통해 이하은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는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강지훈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다. 그의 조사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 시간 강지훈은 깊고 어두운 심연을 헤매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소리도 빛도 없는 텅 빈 공간에 갇혀 있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감옥.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그저 부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맑은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오르골 멜로디였다.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그의 의식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리고 뒤이어 그의 이마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 온기는 마치 차가운 얼음 심장을 녹이는 한 줄기 햇살 같았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영혼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수많은 기계음과 약품 냄새를 뚫고 그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를 되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침내 강지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를 밤낮으로 지켜보던 최민준과 의료진의 심장도 함께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떠졌다.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가 흐릿한 병실 천장을 담았다. 회장님,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지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그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끔찍한 사고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기나긴 공백.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단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음을 뒤흔들던 슬프고 아름다운 오르골 멜로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어루만져 주던 이마 위에 따뜻한 감촉.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감각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이 어둠 속에서 끌어내준 유일한 동화줄이었다. 강지훈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더듬으며 자신을 깨운 그 온기의 주인을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의식 회복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지만 돌아온 세상은 낯설고 불완전했다. 그의 기억은 사고 직전의 순간에서 멈춰 있었고 그 후의 모든 것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의사는 외상 후 기억 상실이라고 진단했지만 지우는 그것이 단순한 의학적 소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퍼즐 조각처럼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았다. 며칠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최민준 비서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헤매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오르골 멜로디와 이마에 닿았던 따뜻한 감촉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깨운 열쇠라고 확신했지만 그 열쇠의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최민주는 지훈이 완전히 안정을 찾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이하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던 날 밤 병실에 방문했던 배달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배달원, 그는 사고 이후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민주는 CCTV 영상과 병실 출입 기록, 그리고 그날 이후 지훈의 뇌파에 나타난 미세한 변화 그래프를 차례로 보여주었다. 모든 정황은 한 사람, 시각장애인 배달 소녀 이하은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태블릿 화면 속에서 하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걷는 소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에게서는 어떤 위협적인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고 싶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최민주는 즉시 이하은에게 연락을 취했다. 갑작스러운 대기업 비서실의 연락에 하은은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며칠 전 VIP 병동에 배달을 갔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약속된 날, 최민준의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하은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하얀 지팡이를 굳게 쥐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며칠 전 느꼈던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한 남자의 강렬한 존재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공간을 지배하고도 남았다. 이하은 씨, 강지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가녀린 체구,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세상을 향해 굳게 닫힌 듯한 두 눈.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이상하리 많지 맑고 고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질문을 던졌다. 그날 밤, 이 병실에서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자신의 입맞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요. 저는 그냥 죽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을 뿐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포착한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섰다. 한 명은 화려한 옷차림에 냉랭한 표정을 한 중년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훈과 닮았지만 어딘가 비열한 인상을 주는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바로 지훈의 어머니이자 아우라 그룹의 명예회장인 한선주와 사촌형 강민혁이었다. 한선주는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네가 그 애구나. 대체 무슨 꿍꿍이로 내 아들에게 접근한 거지? 돈이 필요했나? 강민혁 역시 비웃음을 머금고 거들었다. 요즘은 참 신종 사기 수법도 가지가지네요. 동정심이라도 유발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볼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은 비수가 되어 하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노골적인 적의와 모욕이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속절없이 떨렸다. 그 순간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만하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한선주와 강민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분은 제가 부른 손님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무례하게 굴 자격 없습니다. 지훈 자신도 왜 자신이 그녀를 감싸고 도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소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의 단호한 태도에 한선주와 강민혁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더 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선주는 아들의 변한 태도가 모두 하은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아,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런 애한테 홀려서 지금 어미한테 대드는 거니. 강민혁은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지훈아,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구나. 저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애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쉬기나 해.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하은은 자신이 거대한 음모와 오해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지팡이를 짚었다. 잠깐. 지훈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하은은 며칠 전 이마 위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피부를 통해 전해져 오는 온기는 기억 속에 그 감촉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기묘한 연결감은 대체 무엇일까? 그는 아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지만 이대로 그녀를 저 늑대들 소굴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정한 기억과 싸우며 동시에 아우라 그룹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정체 모를 소녀까지 지켜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는 하은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강민혁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던졌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경쟁자를 경계하는 맹수처럼. 강지훈의 병실을 나온 이후 이하은의 삶은 다시 예전의 고요한 궤도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서울의 골목길을 누볐고 지팡이는 익숙하게 그녀의 길을 안내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전에 없던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그의 가족이 남긴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붙잡았던 손목의 뜨거운 감촉이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그녀를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몸이 작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고 평소 좋아하던 빵집의 고소한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배달 일을 하는 중간중간 현기증이 나서 길가에 주저앉기 일쑤였다. 그녀는 그저 그날 병실에서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혹은 과로가 겹쳤기 때문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녀의 몸은 그녀 자신보다 더 정직하게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냄새, 감촉에 민감했던 그녀의 감각은 이제 오롯이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향해 있었다. 마치 새로운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결정적인 의심이 싹튼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녹초가 된 몸으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녀는 문득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아주 희미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생경한 온기와 미세한 고동. 그것은 착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이 번개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설마 아이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남자를 만난 적도 없이 사랑을 나눈 적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굳건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지만 강지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던 그 순간의 기묘한 전율이 떠올랐다. 기적처럼 그를 깨어나게 했다는 그 입맞춤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녀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 결국 혼자서는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보육원 동기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만 이내 하은의 손을 굳게 잡고 그녀를 작은 동네 산부인과로 이끌었다.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하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임신 맞습니다. 8주 차에 접어들었네요. 그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다. 하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진료실을 나온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왜? 그녀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를까? 아비 없는 아이를 가진 시각장애인. 돈을 노리고 대기업 총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 강지훈의 가족들이 던졌던 경멸의 눈빛이 다시금 떠올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했다. 이 아이를 지워야 할까? 아무도 모르게. 이 끔찍한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려야 할까?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다시 아랫배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아무런 형태도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와 강지훈을 기적처럼 연결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명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서러움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과 뱃속의 작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잘못된 존재가 아니었다.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피어난 생명일지라도 그 시작은 한 남자를 살리고자 했던 순수한 연민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도망친다면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맞선다면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어머니였다. 며칠 밤낮의 고통스러운 번민 끝에 이하은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 사실을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사람. 이 아이의 아버지인 강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다. 그가 믿어주지 않더라도,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내쫓더라도 그녀는 진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것이 자신과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최민준 비서에게 받았던 명함 속 번호를 찾아 눌렀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하은이 최민준 비서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강지훈 회장을 직접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만 했다. 최민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지만 며칠 전 병실에서의 소동 이후 그녀에게 미묘한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군말 없이 만남을 주선했다. 약속 장소는 아우라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강지훈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하은은 최민준의 안내를 받아 거대한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대리석 로비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미묘한 시선들이 피부에 와 닿았지만 그녀는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집무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강지훈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는 그는 마치 왕좌에 앉은 젊은 사자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은이 소파에 앉기를 기다렸다. 침묵이 공간을 짓눌렀다. 하은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우는 턱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무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최민준 비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고 강지훈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했지? 하은은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말을 이었다. 8주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회장님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어진 지훈의 침묵이 자신에게 내려질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며칠 전의 모욕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혹은 강민혁이 보낸 스파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과는 달리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깨어나게 한 기적의 입맞춤. 그 불가사의한 사건이라면 또 다른 기적을 낳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그때 강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 홍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에 회장님과 관련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 여성을 임신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 즉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민혁. 자신이 깨어난 이후 가장 자신의 존재를 불편해했던 남자. 그는 이 스캔들을 이용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경영권을 완전히 찬탈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은의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아우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이 사회는 등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저 연약한 여성은 온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갈갈이 찢겨나갈 것이 분명했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온다고 했던가. 그는 남들이 절망하는 순간에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이 진흙탕 속에서 자신과 회사,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를 생명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대담하고 가장 비상식적인 방법. 그는 눈을 뜨고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가녀린 어깨를 떨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하려는 듯한 그 모습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은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이하은 씨, 당신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과 내 아이일지도 모르는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 폭풍을 멈출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과 펜을 꺼내 그녀 앞 테이블에 놓았다. 나와 결혼합시다. 하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다. 결혼.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네, 이것은 사랑이나 감정에 기반한 제안이 아니야.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지. 그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되어 이 스캔들을 정면으로 돌파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이 계약은 깨끗하게 종료될 거야. 그동안 당신과 아이의 신변은 내가 완벽하게 보장하지. 재산 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조건도 당신이 원하는 이상으로 맞춰주겠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 동시에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거래였다.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뱃속 아이의 인생을 담보로 한 계약. 하은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자신과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지 않는다면 그녀는 세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펜을 쥐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최민준 비서가 가리켜준 서명란 위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새겨 넣었다. 하, 은. 그 글자가 써지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단단히 얽혀버렸다. 기적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차가운 계약으로 봉인되었다. 차가 서울의 쉔서를 뒤로하고 거대한 철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이하은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녀의 단출한 짐은 이미 강지훈의 저택 아너스 힐로 옮겨져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살던 작은 옥탑방과는 차원이 다른 성과 같은 공간이었다. 그녀의 하얀 지팡이가 닿은 대리석 바닥은 끝없이 넓고 차가웠다. 공기 중에는 갓 꺾은 백합 향기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고요한 무게감을 자아냈다. 이곳은 아름다웠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었다. 자신을 김 여사라고 소개한 집사는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의 짐을 받아든 다른 사용인들에게 눈짓하며 집 안의 구조를 기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택에서의 첫날 밤. 하은은 낯선 침대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너무나도 넓고 조용한 방은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에 자신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 단 세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강지훈은 계약 결혼이 성사된 첫날부터 바빴다. 그는 언론에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완벽한 시나리오로 꾸며 발표했다. 기적처럼 자신을 깨운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스토리는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 강민혁이 퍼뜨렸던 악성 루머는 순식간에 로맨틱한 가십으로 둔갑했다. 그는 철저한 사업가였다. 하은과의 관계 역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빈틈없이 처리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의료진과 영양사를 붙여주었고,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 식사 시간은 언제나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십 개의 접시가 놓일 수 있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두 사람은 그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을 들으며 밥을 먹었다. 지우는 늘 일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고, 하은은 그가 내뿜는 차가운 공기에 짓눌려 무슨 맛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하은은 이 가짜 아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낮 시간에는 주로 자신의 방이나 작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보이지 않는 저택의 지도를 머릿속에 빠르게 그려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은 집안에도 존재했다. 특히 김 여사는 사사건건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며 날을 세웠다. 그녀는 하은이 돈을 보고 회장에게 접근한 불려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하은이 정원에서 홀로 허브 잎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참 한가하시군요. 회장님께서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신다면 이럴 수 없을 텐데요. 하은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이 만지고 있던 로즈마리 잎 몇 개를 따서 손에 쥐었다. 그날 밤 지훈은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며 늦게 귀가했다. 그는 비서가 건네는 진통제도 거부한 채 신경질적으로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의 지친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들은 하은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낮에 따두었던 로즈마리 잎으로 따뜻한 차를 우려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문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하은이에요. 그녀의 말에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훈이 피곤해 절은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밀었다. 두통이 심하신 것 같아서요.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우는 말없이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바라보았다. 맑은 연두빛 찬물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허브 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렸다.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이런 종류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그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그는 잠자코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향이 입안에 퍼지며 긴장으로 곤두섰던 신경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고맙군.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은 하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공기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훈은 식사 시간에 그녀에게 한두 마디씩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계약의 상대가 아니라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소리만으로 정원의 모든 꽃 종류를 구별해내고 냄새만으로 그날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연약했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았다. 한편 강지훈의 결혼 발표로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강민혁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강지훈의 입지만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의 결혼이 쇼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아너스 힐의 사용인 중 한 명을 매수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거나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계약 결혼의 증거를 잡아내는 것이었다. 저택 안으로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천둥 소리에 잠이 깬 하은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예민한 귀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가 포착되었다. 늦은 시간. 사용인들이 모두 물러간 시간에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그리고 지훈의 서재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와 기척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약 결혼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새로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보호받기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빗줄기는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하은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복도를 가로지르는 낯선 발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고양이처럼 조심스러웠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예민해진 청각을 피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남편의 서재에 침입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에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서재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주 희미한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혔다.
침입자는 안으로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하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지금 당장 강지훈을 깨워야 할까 아니면 경비실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침입자를 자극하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이 완벽한 어둠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문고리를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재 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멀어져 갔다. 하은은 소리가 사용인들이 머무는 별채 방향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방을 나섰다. 지팡이도 없이 오직 벽을 짚은 손끝의 감각과 공간에 대한 기억의 의지에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서재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코를 킁킁거렸다. 복도에 깔린 짙은 밤의 공기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이질적인 향기가 느껴졌다. 값비싼 명품 향수가 아니라 저렴한 비누와 싸구려 플로럴 계열의 향수가 뒤섞인 듯한 냄새였다. 그 냄새는 강지훈이나 이 저택의 그 누구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의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지훈의 채취와 오래된 책 냄새, 가죽 소파 냄새가 뒤섞인 익숙한 공간에 방금 전 복도에서 맡았던 이질적인 향기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침입자는 분명 이곳에 들어왔던 것이다. 하은은 더듬거리며 지훈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가 항상 자리를 비우기 전 완벽하게 정리해 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책상 위를 스쳤다. 서류 더미, 펜꽂이, 노트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노트북 옆에 놓인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의 감촉이 평소와는 미세하게 달랐다. 항상 차갑던 금속 표면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만지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다. 침입자는 누구일까? 무엇을 노린 것일까? 그리고 저 낯선 향기의 주인은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하은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강지훈은 신문을 읽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어디 안 좋은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잠시 서재에 들렀어요. 그녀는 침입자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예민한 감각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서재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어요. 낯선 비누 향기 같은 거요. 신문을 보던 지훈의 눈길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뜬금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가 가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예민한 감각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알았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최민준 비서는 강지훈의 비밀스러운 지시를 받고
아너스 힐의 모든 사용인에 대한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특히 최근의 행적과 재정 상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주방 일을 돕는 젊은 하녀 중 한 명인 박 씨의 계좌로 최근 몇 달간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사용하는 비누와 향수가 하은이 묘사했던 바로 그 향과 일치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즉시 서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 아주 정교한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하녀가 USB를 통해 설치한 것이 분명했다. 목적은 자신과 하은의 대화나 행동을 감시하여 계약 결혼의 증거를 잡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강민혁이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지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강민혁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하은의 예민한 감각 덕분에 그는 적의 패를 먼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강민혁이 저녁 식사를 핑계로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며 지훈과 하은에게 안부를 물었다. 하은은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였다. 강민혁은 박하녀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박하녀가 그의 곁을 지나갈 때 하은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세한 긴장감을 포착했다. 그리고 강민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낯선 향기, 야밤의 침입자, 그리고 강민혁의 목소리, 모든 단서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찻잔을 든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민혁이 설치한 보이지 않는 감시망 아래 강지훈과 이하은의 일상은 기묘한 연극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박하녀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일부러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출했다. 지훈은 식사 후 하은에게 쇼를 덮어주거나 정원을 산책할 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연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하은은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단단하고 따뜻한 감촉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주인이 할 법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의 손길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며든 진심 어린 염려와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연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강민혁을 속이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었지만 하은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신경이 쓰이고 그녀가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애써 외면하며 오직 강민혁을 무너뜨리겠다는 목표에만 집중하려 했다. 한편 강민혁은 박하녀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았지만 그 내용은 그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두 사람의 불화나 계약 관계의 증거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꼬 부부의 일상뿐이었다. 다가오는
임시 이사회 날짜는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그에게는 강지훈을 공격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초조해진 그는 결국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아예 판 자체를 깨뜨려 버리기로 한 것이다. 그의 새로운 계획은 악랄하고 잔인했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이하은과 그녀 뱃속의 아이를 직접적으로 노리기로 했다. 이사회 당일 아침, 하은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최민준 비서에게 그녀의 동행을 부탁하며 현관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범한 외출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의 지하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차에서 내린 하은이 최민준 비서의 부축을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 역한 화학약품 냄새를 포착했다. 동시에 양쪽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두 개의 발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다. 그들은 전문가였다.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을 미세하게 바꾸는 그들의 움직임을 하은은 놓치지 않았다. 비서님, 그녀가 외치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한 명은 최민준을 거칠게 밀쳤고 다른 한 명은 하은의 입을 막고 그녀를 끌고 가려 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하은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약품 냄새가 밴 손수건이 그녀의 코와 입을 막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차장의 기둥 뒤, 그리고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잠복해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그들은 강지훈이 비밀리에 고용한 최정예의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번개 같은 속도로 괴한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은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는 강민혁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완벽한 덫을 놓았던 것이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한 얼굴로 단상에 섰다. 그는 강지훈이 이하은의 납치 소식에 혼란에 빠져 이사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강지훈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오늘 강지훈 회장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출처불명의 여인과의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강민혁이 모든 말을 끝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이 끝나자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군요, 부회장.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최민준 비서에게 눈짓했다. 대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는 박하녀의 영상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지시로 스파이 행위를 했으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뒤이어 그녀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발악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다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몇십 분 전 병원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다. 괴한들이
하은을 납치하려는 장면과 경호팀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이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강민혁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크린에는 몇 달 전 지훈의 차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영상 분석 전문가가 브레이크 오일에 인위적으로 가해진 손상의 흔적을 지적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리고 여기 그 작업을 실행한 사람이 보낸 자필 진술서와 그 대가로 강민혁 부회장에게 돈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최민준 비서가 이사들에게 서류를 나누어 주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강민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스캔들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훈의 목숨을 노렸던 살인 미수범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강민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연행되었다. 길고 길었던 체스 게임은 강지훈의 완벽한 체크메이트로 끝이 났다. 강민혁이 차가운 쇠고랑을 차고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순간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멎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 대신 깊은 피로감과 서늘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사들에게 짧게 상황을 정리하고 자리를 떴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이하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민준 비서에게 운전을 맡기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자신의 욕심과 복수를 위해 그녀와 아이를 위험한 미끼로 사용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병원 안정실에 누워있던 하은은 지훈의 발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다행히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하은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제 모든 위협은 사라졌다. 그들을 묶어두었던 가장 큰 이유, 즉 공동의 적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이 지나고 아우라 그룹은 강민혁의 흔적을 지워내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언론은 강지훈의 리더십을 칭송했고 주가는 다시 치솟았다. 세상은 다시 원래의 질서를 찾은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훈과 이하은은 그들의 계약을 마주해야 할 시간을 맞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하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차가운 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훈은 애써 평소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강민혁은 죗값을 치를 것이고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지. 그는 계약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 계약의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당신과 아이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소. 강남의 아파트와 충분한 양육비,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유학이나 창업 자금까지 지원하지. 당신은 이제 자유요. 그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비즈니스맨의 언어였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계약을 끝내는 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자신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 그녀를 계속 묶어두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이 풍기는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자유. 그것은 그녀가 평생 갈망해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거대하고 숨 막히는 저택을 떠나 자신과 아이만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이 차가운 남자와 함께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오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의 서늘한 등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보았고 그의 냉정한 판단력 속에 담긴 뜨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느새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두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재의 공기를 가를 만큼 힘이 있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부족하다면 더. 아니요. 하은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로서요. 그녀의 고백에 지훈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세상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과 계산이 따르는 거래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자신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그녀의 말이 그는 이해되지 않았다. 왜지 그가 멍하니 물었다. 나 같은 남자 곁에 있는 건 위험하고 피곤한 일이요. 당신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 하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있을 곳은 당신 곁이에요. 저를 깨어나게 한 것이 회장님의 오르골 멜로디였던 것처럼 회장님을 깨운 건 저의 입맞춤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운명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 벽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정상의 자리는 늘 고독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여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잘게 찢어버렸다. 차가운 계약의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양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후회하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하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깊이 안았다. 이제 그들의 관계를 묶는 것은 차가운 계약서가 아니었다. 폭풍 속에서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아너스 힐의 정원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고 졌다. 그 시간 속에서 이하은의 배는 서서히 불러왔고 강지훈의 얼음 같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을 묶고 있던 차가운 계약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단단한 신뢰와 애정으로 채워졌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늦은 밤, 하은은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우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기적처럼 침착해졌다. 그는 하은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고 그녀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분만실의 문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가 겪었던 그 어떤 경영 협상이나 위기의 순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수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기적처럼 두 사람을 반반씩 닮아 있었다. 지훈의 날카로운 눈매와 하은의 부드러운 인매를 가진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무게가 그의 팔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과 하은을 연결해준 기적의 결정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은이 몸을 추스르고 아이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온 날, 지우는 그녀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가 천을 걷어내자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하은이 놀라 물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 피아노의 차가운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이 세상의 소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과 함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그는 그녀의 등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의 정적을 깨웠듯이 나도 당신의 세상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물하고 싶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작은 음표 모양이 섬세하게 조각된 심플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점자로 나의 기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하은 씨.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계약이 아닌 내 심장의 주인으로, 내 아들의 어머니로, 그리고 내 영혼의 동반자로. 하은의 뺨 위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들의 입맞춤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이 아니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따뜻하고 깊은 약속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너스 힐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다. 아기의 웃음소리와 서툰 피아노 멜로디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지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우는 일에만 미쳐있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하은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하은 또한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공감 능력과 예민한 감각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세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훈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들의 인연을 시작하게 했던 낡은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익숙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햇살 속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하은은 오르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지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들의 세상은 여전히 소리로, 향기로, 그리고 따뜻한 감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각장애인 배달 소녀의 입맞춤으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